오늘 교육 개척했는데 정책위원회와 그리고 제천발전연구원 준비위원회에서 함께 준비한 민선 6기 제천시 공약 점검 및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작은 토론회가 물론 미약한 것입니다만 중앙정치의 작은 모범이라도 돼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토론과 합리적인 프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꿔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토론회가 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의 박태규 과장을 모셨습니다. 건설과의 권영종 과장을 모셨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신영화 과장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은 순서대로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대, 진주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천발전연구원 지금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영수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진주경상대냐 이렇게 세명대도 아니고 대원대도 아니고 궁금하신 분이실 텐데 우리 교수님 사시는 지역이 저쪽 덕산 쪽입니다. 가족들이 다 귀농하셔가지고 사과농사도 상당히 많이 짓고 계시고 어쨌든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 인수위원회 대표님 맡으셨고 지금 제천 의리프롬 공동대표 맡고 계신 우리 윤성종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옆에는 제천 참여대 정책위원장 맡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시민 논객으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계시죠. 예전에 100번 토론 때 시민 논객 회장직을 오랫동안 하시고 상당히 많은 그 지역에 대해서 좋은 논설을 해주고 계신 우리 주은철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성조입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회 패널로 초대된 이유가 아마 제가 민선 제천시장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아서 여러 가지 그 시정과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에 우리 김홍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 모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민선 6기 제천시 지방정부의 재검토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민선 5기에서 시작됐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 사마리 초록길 조성사업,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반야월 기념관 건립사업, 의림지 작은 영화관 사업,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좀 검토와 조금 고려를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인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형 토목 사업을 좀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지난 선거에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방 권력의 교체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형 토목 사업의 재검토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다, 보류하고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양쪽의 논리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선거 결과는 이러한 여론들을 좀 담보했다는 뜻에서 시민의 뜻을 바로 읽는 그런 정책 방향이 담보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일단 검토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대형 토목 사업 추진에 따른 제천시 재정의 악화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또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7개 사업의 전체 7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총 사업 규모가 1,731억입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480억이고 시비는 1,1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실 그 국도비 확보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결국 우리 제천시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점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또 검토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그 검토 부족, 일관성 있는 정책적 목표의 부재, 시민적 합의 도출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 사업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당초 사업 예산이 5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용이 변경돼서 690억으로 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개인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예산 규모를 생각해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몇 억의 어떤 차이가 아니고 돈 100억 가까운 이상의 어떤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정책적 목표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사업의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사만초록길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청풍권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우리 시내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이 사만초록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정책적 목표로 사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바뀌었어요. 어떻게? 시민 휴식 공간과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정책적 목표가 또 바뀌어졌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그 북부의 도로를 갖다가 통과하는 그런 보행길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간과된 채 추진되어 왔다 하는 점들을 생각했고요. 또 사실상 이제 추진이 아마 무산된 것 같습니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모양인데요. 또 반야월 기념관이라든가 의림지 작은 영화관 사실 예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더라면 그런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7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정확하게 그 산출한 건 아니겠지만 연간 한 100억 정도의 그 운영 유지비가 지출이 되는 그런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이 사업들을 제천시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7개 사업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근규 시장 취임후에 다시 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사만초록길 사업에 대한 TF팀, 교육문화센터 TF팀 이게 구성이 돼서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됐다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좀 궁금해했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인식을, 개폭을 좁혀보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호비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로로 막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정말 수십억의 어떤 그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 의지가 중요하고 시민과 함께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론을 하고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한방치유 엑스포가 우리 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회를 했지만 어디에도 한방치유 엑스포를 한다는 공약이 없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슬그머니 그것이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엑스포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것이 충분히 정말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검토가 좀 선행되고 그 이후에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역시도 좀 민선 6기가 들어와서 조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토론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패널로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정책위원장 맡고 계신 우리 윤철 의원님께서 민선역기 공약 사항에 대한 점검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겠습니다. 네, 민선역기 공약 부분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제천참여연대 정착분과위원회 위원장 준서입니다.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다 약간 구체적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민선역기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저는 매니페스토적 관점과 둘째, 정책 실명적 관점, 정책 실명제적 관점, 셋째, 주요 포인트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깊은 가성과 잘못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시하다시피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들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나가는가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자기 선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약의 보편성과 타당성, 효율성 및 실효성, 예산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 그 공약들이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시민들께 충분한 공감과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공약들만을 엄선하여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시절에 여러 여건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을 당선 후에도 검증 절차 없이 계량적으로 공약의 이행률만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민들께 다소 무책임한 시민운동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40개 공약에 대해 정책적 제어 및 수정 보완의 단계를 거칠 수 있는 별도의 공약 점검 토론회를 지역 언론들과 함께 펼쳐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 관계상 주요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주무관, 네. 요거 PPT 예. 예, 잠깐만요. 53쪽, 예, 먼저 열어봐주세요. 53쪽, 54쪽, 55쪽 연장. 53쪽을 보게 되면 이제 민선육기 시장 공약 사업이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53쪽에 대규모 초사업 재검토를 시장님께서는 이제 공약에 넣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54쪽 사만초록길, 그리고 55쪽 의림지 역사박물관, 이렇게 이제 공약들을 자, 그러면 살펴볼 것 같으면요. 첫째, 53쪽은 교육문화센터가 약 844억, 54쪽에 사만초록길은 150억, 55쪽에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약 282억. 이렇게 약 1200이 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민선육기 이구 시장님께서는 재검토 사업으로 공약에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옆에서 유성용 토론 공동대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TF의 논의 결과 사만초록길 사업과 의림지 역사박물관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선육기가 공약의 재검토 사업으로 분리해놓은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지어 나갈지 시민들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는 것은 추종 보완이든 원활 추진이든 전면 백지화든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 시민 공청회나 토론회장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검증하고 또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들을 걸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약의 원활 보수, 공약의 수정 보완, 공약의 재검토 등 그 무엇이든 그 근간 민의를 받들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열린 시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19쪽을 좀 열어주십시오. 19쪽에는 눈에 띄는 공약이 있는데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산 및 실시 지역이 연간 2개소로 확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거론됩니다.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까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매년 2개소. 이것이 뭐냐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복지정책에 해당되는데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이 너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겨울철 폭염과 폭설로 인해 고립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주일씩, 열흘씩 고립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도표 및 지도를 만들어 진정한 복지와 이민 애매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지원드리며 가용할 수 있는 제천의 민간 포크레인 숫자 및 또 포크레인 기사의 연락처까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폭설에 대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민선 6기가 해당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기를 지원드리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 실명계도 관점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3페이지를 열어보시게 되면 소방서 열어봐주세요. 소방서서 원들간 도로 개설이 민선 6기 46개 공약 사업에 보시다시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집중 토론 때 논의할 이 원돌 소방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민선 6기 40 공약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정책 실명계적 입장에서는 민선 6기 시정 최고 책임자와 관련부서 책임자, 관리감독 책임자 이름이 실명제 이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형식적이고 제약적인 실명제가 아니라 지역 언론, 이를테면 모 뉴스에서는 오피니언란이 있고 모 뉴스 통신에서는 피플 동정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객관적인 항목과 협의하여 오피니언란과 피플 동정란처럼 정책 실명제란을 따로 만들어 앞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최고 책임자, 실무자, 관리감독자, 시의회 관련 의원 등의 정책 실명을 게재하여 모든 독자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일례로 지금 용두동에서 대진중학교가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7억짜리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러한 면에서 예산을 승인한 시의원까지를 포함한 정책 실명자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운동을 같이 전개하는 지역 뉴스나 통신에 대해 시민한 체험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각종 후원 행사를 통해 건전한 지역 언론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정책 토론의 취지를 살려 저는 먼저 매니페스토 운동의 반성과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둘째,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정책 중 겨울철 폭설과 혹한에 대비해 고립되는 지역에 가만히 있어요. 여기 불좀 접시다. 도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안해요. 네. 불좀 켜자. 둘째,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정책 중 겨울철 폭설과 혹한에 대비해 고립되는 지역에 도표 지도 등을 작성을 통한 근본적인 위민 애민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원했으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포크레인에 대한 숫자 파악과 연락처까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열린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정책 실명제가 아니라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생산적인 정책 실명제에 대해 지원을 했으며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검토 사업이 수정 보완되어 아니면 또 실시될 경우 반드시 민의를 수렴하고 또 민의를 걸치는 과정들을 가지야 한다고 지원드렸습니다. 앞으로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민선 6기 공약부터 시작해서 인수위원회 검토사항이나 TF팀 결정까지 사실 가지수로 따지면 100여 가지 정도 아마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 시민사회는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어떤 부분들이 민의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실현 방향이 올바른지 그거에 대한 분석 작업들을 들어가서 결국 저희가 3가지 정도만 맞추려 했습니다. 아쉬운 감은 있지만 저희가 신월동 미리국밥타운 조성사업건과 그리고 소방서 원들 간 4차선 도로공사 재개건 그리고 스트레이트 창작 클러스터 사업건인데 신월동 미리국밥타운 조성사업건은 TF팀에서 재검토를 결정을 내린 사업이고요. 소방서 원들 간 4차선 도로공사 재개건은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창작 클러스터 사업건도 그 이전에 민산 5기 때 진행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해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는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토론자들 토론하실 때는 잘 경청을 해주시고요. 토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혹시 켜놓으신 분 있으면 진동이나 도움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쪽지가 하나 왔는데요. 소개를 시켜드릴지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을 지내신 김해군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인사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월동 한국 미래부업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축 디자인과의 박태규 과장님의 발제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직접 주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예. 누구실까요? 예,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기사과 김입니다. 미리국밥타운에서 국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미리국밥타운시가 선정된 도시는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시민들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이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대도시에서는 이제 사회초년생, 그 다음에 대학생, 신혼부부 이분들에게 80%를 이제 우선 분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0%는 이제 어려운 층, 또 10이나 노년층에 이렇게 이제 분양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신월동에 지으려고 하는 복합 미니타운은 이제 그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산단 근로자들에게 80%가 우선 분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저 한국주택이요. 네, 한국주택에 대한 얘기. 일단 법은 현재 분양 계획을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고요. 네. 금년도 1월달에 이 법을 갖다가 이런 특별하게 한국주택을 권유했을 때는 종전에는 5%의 범위 내에서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금년도 1월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50% 이상 산단 근로자들에게 미리 선 분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변설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시에서 분양하는 조건과 다르게 산단 근로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또 일반 시민들 차례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 산단 근로자들이 입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선 이 문제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20세대가 지금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 420세대의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토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또 매각하게 될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토지를 산 측에서 또 건설할 때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420세대에 대한 이제 그 근로자들의 그 입주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저희들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그 건축 디자인에서 볼 때는 이제 상당 근로자들이 입주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 사업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약한 산단에서는 약한 6대 내지 한 800 정도의 수요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로 현재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 사업이 420세대가 지금 이제 분양 여부가 좀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이 분양은 저희들이 그 주택공사 현재 그 강서주택공사보다도 80%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현재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28평짜리가 한 1,400만 원 정도의 보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거기에는 80%를 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 80%는 1,000만 원 보증금 규모로 24평형을 저희들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할 계획이고 있고요. 또 임대료도 저희들이 10만 원 내외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여기서는 꼭 산단 근로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또 젊은 부부 위주로 입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제천시의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이 이 한국주택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수요만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짓는 게 아니고요. 기업을 유치하기는 하나의 그 비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격적인 기업을 제출한다가 올 경우는 완전히 주거 문제를 밖으로 해결해 주겠다. 라는 어떤 큰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만 생각하시면 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정확히 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420세대는 지금 현재 산단 근로자들 바이오 1단지, 2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의 그 입주 요건을 이제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추후에 그 나머지 용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용지들은 아마 대기업이라든가 기타 기업체 입주를 맞죠? 이용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단 근로자의 그 근무 형태 참으로 여기서 밝히기 참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근로자들 중에서 제천 주민들, 제천 시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다 파견직입니다.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파견 근로자고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45세 이하로.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다 주택들이 어디 있냐면 다 제천의 거주자들입니다. 그죠? 많이 거주자들이고 이분들은 셔틀버스로 통근버스로 집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천 근로자들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입주하느냐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이제 그 관리자들, 맞죠? 주말에 이제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마땅한 거처가 없어갖고 신월동 원룸 쪽에서 많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입주가 이제 오게 되면은 원룸의 공급 상태, 그 다음에 풍선 효과,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 이전과 맞물려서 신월동에 있는 원룸에는 많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또 좋게 본다면 원룸 가격의 하락,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420세대가 과연 관리자들로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의문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다 좀 용이하게 분양하기 위해서 좀 정책적 제언을 좀 하나 할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 관리자가 있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산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층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원룸에 좀 거주하고 있는 아까 말한 행복주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산단에 일을 하면서 거주하는 형태의 좀 관리자들 말고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파악되는 현재 그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원룸하고 개념을 좀 달리 좀 생각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게 하나 세대가 구성하는 가족이 하는 주택이지 이것이 뭐 원룸이나 툴같이 독신자가 사는 독신자 거주 이런 사업을 보시게 되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기존에 그 신월동 그 어떤 그 원룸이 여러 가지 현재 그 공실들이 많은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의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원룸과 또 새로운
이런 어원들이 계속 생겨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현재 3단을 확장시키고 기업을 유치시키고 현재 기업의 전에 그 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현재 많은 젊은 그 고용 여기 있는 직원들이 현재 원주나 충주에서 상당히 많이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천에서는 어떤 이런 정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가장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지 이것을 부정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신다고 하면 한국 것도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히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제 그 서울에서 가족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온룸에 있지 아니하고 조금 1분 말은 잠깐만 건의하겠죠. 진행에 대해서 발언 주세요. 제가 진행합니다. 잠깐. 김 선생님. 아니 지금 네. 당장줘야 돼요. 잠깐 계세요. 제가 진행하니까요. 아니요. 제가 진행해도 네. 방법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라니까 들어보고 얘기하라니까. 아니 제가 발언권 안 내가 드렸습니다. 책임을 질 테니까. 발언권 안 자,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을 이어가고 있다가 아니 우리가 여기 뭐 불러립니까? 앉아주세요. 저기 선생님 앉아주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정책팀장은 우리 의견을 리더할 그 권한이 있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천 모든 말을 운영할 그 불에 있는 그냥 거예요.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그러신 분이 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라고 여기 저기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참작할 테 이게 당신 혼자 다 우린 불러려 뭐야. 지평 말씀하세요. 이거 화정대로 즉시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쓸데없는 얘기 그거 잠깐 쇼하지 말고 주의하라. 제가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아니야. 경청을 해주세요. 예. 자, 그렇죠. 예. 이 역사적인 문제야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듣자 하니까 100번 참다 일어나는 거야. 똑바로 해. 여보세요. 잠깐만. 조용하게. 당신이 뭘 한다고 말해 네. 떠들어 이렇게 발언 계속 하십시오. 뭘 한다 주 팀장이 당신이 자, 팀장이 뭐하러 총회 방해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참 이런 분이 계시다니 이건- 답답하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다 끝나면 제가 아이디어 탱크들이 잔뜩 와 있는데 예. 리더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긴장 이제 토론할 가만히 때 프로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라. 예. 자, 우리 토론 문화가 어느 정도 나는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말해 내가 볼 때 여기 시의장이다 전임 시장이다 대단한 사람들이 왔어요. 자, 청와대 아무리 떠들어도 토론가 망쳐지지 않을 생각 계세요. 네, 앉아 계세요.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못하면 물러나. 자, 잠깐 우리 좀 너무 경직되는 걸 풀어주시려고 또 이렇게 김태 선생님 이따구로 끌고 네. 나왔어 그래. 어쨌든 분위기를 자. 조금 바꿔주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 양반 말은 맞지만 다른 것도 다 쇼야 그냥. 참, 이거 주은철 내가 똑똑히 봤는데 틀렸어. 물러나. 팀장 자격 없어. 이거 참 내가 찬성을 해야지 물러나고 남들 하죠. 당신이 먼저 거기 자, 있다.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똑바로 해요. 좀 멋지게 하라. 네, 말씀 계속 멋지게 아주 아름답고 아니야 멋지게 하라고 정통하게. 네, 자, 2시간 더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아까 말한 420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서 내려오시는 이제 이렇게 산단 근로자의 가족분들은 이제 온룸에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제천시로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미 정조에 있고 제천의 중요층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전입신고 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 온룸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행복주택의 평수가 13평과 17평 두 종류로 되어 있죠. 네, 두 종류로.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13평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와서 산단 근로자의 관리팀들이 좀 더 생산직보다 또 하이 클래스인 분들이 그쪽에서 13평에 입주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7평 정도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가족들이 이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산단 근로자를 자세히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여기 입주할 수 있는 산단 근로자는 제천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없고 또 서울에 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은 또 사회가족들은 또 시내 아파트로 얻어 있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추측이 좀 더 개연성만 있지
구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질문한 것이 약간 어떤 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정책적 제언을 하나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10월 동안 가보시게 되면, 밤에 오시게 되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 운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화물차 주차장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타운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대원 광학대를 바라보면서 우측에는 학생들, 좌측에는 일반인들이 온몸을 점령해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거의 다 산단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그 화물차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가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화물차가 10대, 20대 정도가 아닙니다. 최소한 50대 이상이 그렇게 이제 주차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약을 보다 보니까 시장의 공약에 화물 공영 주차장이라는 그 공약이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입지가 장락동 쪽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산단 근처에, 아까 말한 복합 미니타운 근처에다가 그런 그 주차장을 마련한다면 아무래도 그 미니복합타운 행벌주택에 그런 사람들의 입주 요건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에게 내놓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준철 회장께서는 행복주택에 대한 그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많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가에 대해 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간들을 좀 조정해서 해주시고요. 한쪽 분이 계속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좀 기회가 없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채 개법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관련성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자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큰 원칙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창대한데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이 분양률을 제고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결국 뭐 양자가 동전의 양면 같은 어떤 그런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뭐 그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제천 도심부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섬처럼 만들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북부 외도로가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부차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또 이 미니복합타운이 기본적으로 그 산업단지에서 3km 안에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3km 정도만 떨어져 그 안에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뭐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가 입지가 된다는 것들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이것들을 도심 쪽으로 더 붙인다면, 그러니까 좀 이 신월촌 어떤 그 대학가가 형성되어 있는 대학촌 쪽을 조금 붙인다면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정주하게 되면 유치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학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효율성이지 않았겠느냐, 조금은 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방 엑스포 공원 안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산단 안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과연 그 엑스포 공원이 그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때 한방 엑스포 공원을 그쪽에 안 만들고 조금 시내 가까운 곳에다 만들었더라면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좀 더 활용도가 높아졌을 텐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과연 엑스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미니복합타운 문제 역시도 입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검토돼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보면 뭐 조감도나 계획은 사실 멋지고 거창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이런 노력들이 함께 수반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 아무튼 지금 시에서는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오늘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여러 가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선행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입지 선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건 사실 입지가 대학 쪽이나 도심 쪽으로 좀 쏠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첫 번째는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11,000평이 있는 그 중심이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 세명대 쪽, 사거리 쪽으로 그쪽으로 더 같이 붙였으면 대학과 같이 유인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아주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면 그쪽으로 더 이상 붙이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지만 그쪽으로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부러 했고요. 저희들이 이 분양률도 아까 질문 분양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토지 분양률은 아주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대기업의 어떤 자본 구조라든지 현재 각 지역에서 이 모든 규제가 현재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특수개발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전국이 똑같이. 왜냐하면 각종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 정부에서도 이러한 복합타운을 선정해줄 때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변경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